37분이에요. 네. 고금리 기조에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까지 악화되면서 집값 2차 대폭락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이번 한 주 부동산 시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대폭락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가 사실 좀 아주 조심스러운데 네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대로 옮겨는 봤습니다. 네네. 일단 금매가 아니면 뭐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런 말을 할 정도예요, 시장이? 최근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일단 관망세로 돌아선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대폭락이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공포가 이제 조성이 되면서 공포가 지배를 하는 거죠. 네. 집주인들이 제발 팔아달라고 이제 집을 던져야 되고요. 매수자들은 사지 않아야 되는데 솔직히 지금 그런 분위기까지는 아닙니다. 그냥 상승폭이 좀 둔화되고 있다. 사려는 분들이 가격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정상 시세대로는 사기 싫다. 좀 내려가면 사겠다라는 입장이지. 이게 대폭락이라고 하면 가격이 내려와도 사지 않거든요. 네. 특징이 가격을 떨어뜨려도 금매도 사지 않는 게 대폭락이고요. 지금은 가격을 내리면 삽니다. 그런데 집주인들이 가격은 내리기 싫고 시세대로 받고 싶어라고 매물을 내놓고 있고요. 매수자들은 지금 시세는 좀 부담스럽다. 상반기 반등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시세는 좀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한국부동산원 통계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주간 통계를 좀 살펴볼 텐데요. 11월 13일자 기준인데 이게 계속 상승폭을 좀 반납하고 있거든요. 전국은 3주 전에 0.04%였는데요. 지난주 0.03%, 이번 주가 0.02%까지 내려왔고요. 이런 추세라면 아마 올해가 가기 전에 전국이 아마 마이너스로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예상도 하게 됩니다. 지금 일단은 상승인데 0.0 얼마면 거의 상승한다고 볼 수는 이제 없는 거의 거고. 내려왔죠. 이게 네. 뭐 거의 0.1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고요. 참고로 올 초는 마이너스 3.5% 정도 됐거든요. 굉장히 네. 많이 떨어졌다가 큰 폭으로 반등을 했다가 지금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이제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서울도 0.07에서 0.05로 내려왔고요. 수도권은 0.04에서 0.03, 지방도 뭐 0.02 수준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다. 상승 지역은 한 5주 전에 176개 지역을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를 하는데요. 137개에서 100개로 줄어들었고요. 하락 지역은 32개에서 62개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네.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뭔가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제 뭐라 그러죠? 2차 하락 조정이 올 거다라는 말이 솔솔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도 신고가가 나오는 지역도 있고 어느 정도 견조하게 좀 상승세가 가는 것 같았는데 몇 주 전부터 살살 좀 이제 떨어진다가 갑자기 급냉의 분위기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시장 참여자들은 혼란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현장 가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통계가 다 현장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반영을 못하고 있는 건지. 저는 비슷하다고 느껴집니다. 물론 모든 현장이 똑같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지역마다 좀 편차는 있는데 저는 항상 서울을 볼 때는 송파구를 좀 많이 보거든요. 송파에 표준화된 아파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엘스, 리센츠, 파크리오 대단지 아파트들이 있는데 헬리오시티를 일단 살짝 한번 보면은요. 헬리오시티가 2021년 최고가가 23억 8천만 원까지 가다가 지금 말씀하신 건 다 국민평형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전용 84입니다. 거죠? 전용 84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34평 아파트인데요. 올 초 작년 말에 이제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집값이 폭락했죠. 그거를 우리가 1차 하락이라고 합니다. 16억까지 떨어졌거든요. 네네. 16억까지 떨어지다가 한 달 전에 21억 3천만 원까지 거래가 됩니다. 네. 그 얘기는 한 달 전에 신고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아마 계약은 9월 정도에 된 것 같고요. 21억 3천만 원을 뛰어넘지 못하고 이게 상승장 같으면 22억 5천 이렇게 올라가줘야 되는데 여기서 최근에는 20억 9천, 20억 7천, 20억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통계에서 보듯이 살짝씩 상승분이 내려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이제 기사가 나오면 또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실제로 가보면 층과 방향과 뭐 이런 게 다 달라서 그게 반영된 거지 그렇게 떨어진 건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폭락을 한 건 아닙니다. 네. 폭락은 아닌데 층과 뭐 이런 걸 다르더라도 같은 동을 보더라도 사실 상승장이면 21억 3천에서 뭐 21억 5천, 22억 가져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20억대 머물러 있다는 얘기는
상승폭이 둔화된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네. 도곡 렉슬 아파트 한번 보면 거기도 대단지죠. 대단지입니다. 네. 이게 도곡 주공 재건축한 대단지인데요. 여기는 전용 59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25평 아파트를 보면 9월에 22층이 21억 2천만 원까지 1천만 원까지 21억 1천만 원까지 거래가 되고 네. 최근에 18억 2천만 원 거래가 됐다고 해서 3억 원 떨어졌다. 뉴스가 그렇게 나오는데 똑같은 건가요? 방 개수도 똑같은? 똑같습니다. 아, 똑같은데 그래요? 사실은 이게 거래량이 굉장히 많으면 이게 좀 통계로서 가치가 있는데 한계가 이렇고요. 같은 10월이라도 층수는 비슷합니다만 또 21억에 거래된 물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무조건 3억에 이렇게 포커싱을 맞출 필요는 없고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된다. 상승폭이 둔화된 거는 맞다. 상승세가 꺾인 거는 맞지만 3억이 폭락했다. 뭐 집값이 폭락했다. 2차 뭐 폭락이 온다. 이렇게 좀 호들갑이라고 할까요? 너무 긴장한다. 너무 좀 불안한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이게 굉장히 정상적인 흐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요?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집값이 10억이라고 제가 최고가 10억이라는 집이 있다면 A라는 아파트가 있다면 네. 우리 작년에 집값 많이 떨어졌을 때요. 12월에 보통 한 70% 수준까지 떨어졌거든요. 고점 대비 30%. 그러면 7억까지 떨어졌죠. 네. 올 상반기에 집값이 좀 반등을 합니다. 네. 8억 5천, 9억까지는 올라왔어요. 아. 자, 9억까지 반등하다 보니 제가 집을 사려는 매수자 입장이라면 취득세 내죠. 재산세, 종부세 내야 되죠. 대출이자 내야 되죠. 9억에 사서 전고점이 10억 원인데 과연 전고점을 뚫고 11억, 12억까지는 가져야 네. 그래도 좀 남는 게 좀 있는데 지금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12억이 넘어야 되는 건데 그냥 그렇죠. 편의상 계산상 편의상 제가 10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뭐 일반적으로 2, 30억 되는 아, 아파트인데 네. 그러다 보니 여기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줘야 되는데 거기에 확신이 없는 거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금리라도 좀 내려가주든지 뭐 경기가 좋아지든지 돈이 좀 풀리든지 뭐가 돼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니 금리가 내년에 내리겠다는 확신도 없고요. 과연 전고점을 뚫을까? 21년 가격을 뚫고 10% 20% 더 올라갈까?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네. 그런 자신이 없으니까 일단 관망으로 돌아서면서 아니야 9억은 좀 그렇고 한 8억까지 떨어질 때까지는 기다려보자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집주인 마음은 어떠냐면 8억 7억으로 떨어뜨리면 거래되는 건 알아요. 작년 7억을 생각하면 더 받는 건데 그렇죠. 또 올 9억까지 올랐던 거 생각하면은 아깝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7억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가격이고요. 네. 전고점이 10억이었기 때문에 9억 정도는 팔아야지. 그래도 내가 전고점은 바라지는 않지만 9억 정도는 돼야지. 그러면 9억 1천, 9억 2천에 매물을 내놓는데 매수자하고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 다르죠. 그리고 자기가 얼마에 샀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싸게 산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네, 올랐는 가격을 생각하지 내가 얼마 남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매수자들이 오히려 따집니다. 야, 이 아파트가 5년 전에 5억 하던 아파트가 10억까지 가다가 7억 떨어진 것도 내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그나마 살 마음은 있는데 9억은 좀 너무해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라면 아마 8억, 8억 5천, 8억까지 내려올 때까지는 매수자들은 아마 관망을 할 것 같습니다. 네. 한 10년 전인가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네. 억씩 오르지 않았고 몇 천만 원씩 안 올랐던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제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나요? 이게 우리가 요즘은 어떻게 억씩 이게 1억, 2억 이렇게 이게 절대 금액이 좀 커진 부분이 있습니다. 돈 가치가 떨어진 건가요? 돈 가치도 떨어지고요. 1억에서 2억, 2억에서 4억 올라갈수록 사실 우리가 퍼센티지를 봐야 되거든요. 몇 프로 올랐다를 봐야 되는데 네. 앞서서 제가 도곡 렉슬 3억 떨어졌다고 했는데 20매덕 아파트가 3억 떨어지게 되면 뭐 한 8% 떨어졌나? 10%? 뭐 그 정도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실제로 3억 아파트가 10% 오르는 거하고요. 30억 아파트가 10% 오르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절대 금액 자체가 10년, 20년 전보다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이제 억이 좀 쉽게 보이는 거지. 퍼센티지를 보면 저는 노무현 정부 때 상승이나 문재인 정부 때 상승이나 다 많이 올랐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래서 전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무의미할 정도로 너무 많은 그 변수가 네. 뭐 주식시장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해서 좀 어렵습니다만 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알려면 그래도 좀 전문가의 의견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네, 이제 기대해서 하게 많은 되지 분들이 않겠습니까? 네. 질문 많이 받으시죠, 요즘. 네. 어떻게 해야 되냐. 사야 돼 말아야 돼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항상 기준이 똑같습니다. 꼭 사야 되는 분들 있죠.
뭐 부모님 봉양이라든지 자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결혼을 앞두고 부모님이 돈을 좀 지원해줘서 야 그냥 사면 살다 보면 올라 그냥 사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안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부모님이 돈 지원해주고 사라는데 사야죠. 머스트 꼭 사야 되는 분들은 저는 그냥 사라고 합니다. 중간에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10년 후에는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사야 되는데 지금 고민되는 분들은 살까 말까. 그 얘기는 사도 되고 안 사도 되고 자금력이 아주 충분하지도 않은 분들이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뭐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면 상승장일 때 지금이 상승장이라고 판단한다면 살까 말까 할 때는 살까가 맞고요. 지금이 하락장이거나 조정장일 때 상승장이 아닐 때에는 살까 말까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봐도 좋겠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한 중간 정도 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2차 하락이라고 하는데 아직은 2차 하락은 아닌 것 같고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 시장을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보면 네. 아마 총선 전까지는 지금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관망세.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결국에는 호가를 내릴 겁니다. 거래가 안 되니까 호가를 내리기 때문에 내년 한 4월 상반기까지는 호가가 내려가면서 한 9억까지 올랐는 아파트가 8억 5천 8억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매수 대기자들이 들어오고요. 미분양이 또 늘어나면 정부가 특례 보금자리 같은 제도 다시 약간 살짝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반기에는 살짝 반등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올해 같은 분위기 조금 떨어졌다가 조금 올라가는 등락을 거듭하는 보합세 정도이지 내년에 폭락을 하거나 폭등할 가능성은 없다. 단 전제 조건은 금리가 크게 오르거나 크게 내리지 않는다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네. 내년엔 또 신생아 대출 맞습니다. 그 이율을 아주 싸게 해주는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신생아 대출이 한 20조 정도 풀리는데 그게 좀 변수가 될 수는 있는데요. 뭐 신생아를 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뭐 저도 솔직히 받을 수 있으면 좀 받고 싶은데 이 나이에 아이를 이 낳으시려고요. 나이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신혼부부들이라면 신생아 특공 좀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1%대인가? 1, 2%? 네, 1%에서 3%까지 나오는데 네. 지금 대출금리가 뭐 하단 최대. 금리가 4% 후반대 정도 나오니까 3%도 괜찮고요. 1%대 받으면 정말 실제로 제가 그런 질문 받거든요. 네.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1%대 받으면 출산할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영끌한 사람들의 그 얘기를 듣는 어떤 인터뷰 기사를 봤더니 네. 영끌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네. 전월세 값이 너무 비싸질 것 같아서 네. 할 수 없이 했다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지금 당장 전세는 좀 올라가는 분위기죠. 아파트 전세. 아파트만 그래요. 아파트는 네. 올라가고요. 빌라 오피스텔은 아직까지 깡통 전세 사기 우려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전히 어렵고요. 아파트는 내년에는 오히려 올해보다 더 강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매가 전세가요? 주춤하기 때문에 네. 매매 수요가 전세로 유입이 되고요. 빌라 그 전세 수요가 또 아파트 전세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전세 수요는 늘어나는데 입주 물량이 줄어들어요. 네.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조사 기관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는데요. 민간 기관이죠. 부동산 R124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네. 내년 서울 입주 물량이 1921가구다. 이게 적은 건지 많은 건지. 만 가구면은 굉장히 적은 큰 거죠. 아파트 단지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뭐 헬리오시티가 헬리오시티 같은 거. 9,510세대니까 네. 한 개 큰 단지 정도 물량밖에나 그게 나오지 않습니다. 서울시 전체에 네. 그럼 많지 이게 않군요. 민간 기관에서는 이렇고요. 서울시에서는 아니야. 25,000호 정도 나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조사 기관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 어떻게든 적습니다. 이게 참고로 2018년 19년에는 47,000호까지 입주가 나왔거든요. 그때에 비교한다면 서울시가 발표한 25,000호도 반 정도 수준밖에는 되지 않고요. 부동산 R124가 조사한 내용은 거의 한 4분의 1 토막이기 때문에 거의 입주 물량이 굉장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전세 가격은 내년에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전월세 가격이 오르면은 이제 이것을 집값을 뭐 밀어 올릴 수 있죠. 얘기는 내년에 유효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밀어 올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게 밀어 올리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실시간으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시차를 두고 3년, 5년 후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네. 이게 수학 계산처럼 1 더하기 1은 2 바로바로 답이 딱딱 나오진 않거든요. 그렇게 보면 2018년 19년에 입주 물량이 10년 내 최대 47,000호가 나왔음에도 집값은 올랐습니다. 네. 왜?
집주인들이 매물을 회수했기 때문에 실제로 매물이 더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전세가 오른다는 건 한 가지 요인이지 그게 모든 걸 결정하지 않는다. 네. 우리 과거 사례를 보면은요. 2011년에서 2016년까지 전세 가격은 올랐습니다. 그럼 집값은 언제부터 올랐냐면 2015년부터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움직이지는 않고요. 전세가 올라가면 한 3년, 네. 4년 후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말씀 들어보니까 높아진다. 이렇게 초조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이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공시가격은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고요. 정부에서는 일단 올해 거는 동결하겠다. 공시가격을 동결하는 게 아니라 현실화율. 현실화율이 뭐냐면요. 우리 아파트 기준에서는 시세가 있잖아요. 10억이라는 시세가 있으면 공시가격을 7억 정도, 네. 한 70% 수준으로 합니다. 왜? 동이나 층이나 또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할 수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70% 정도 수준에서 그 과세 표준을 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안 되겠어. 70%가 좀 문제야. 90%까지 그렇지, 올리겠어. 올리겠다. 2030년까지 90%를 올리는 게 공시가격 현실화율입니다. 그럼 세부담이 높아지니까 주택 그러면 구입 수요를 그렇죠. 꺾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집값이 일반적인 시세가 한 10% 올랐다 그러면 공시가격도 10% 올라가는 게 맞는데 네. 현실화율을 하면 15%씩 올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는 것보다 더 올리는 게 현실화율인데 일단 올해는 올리지 않겠다라는 게 정부 계획이니까 이 뉴스를 잘 보면 공시가격이 안 오르는 건 아니고요. 네. 올해 올랐는 만큼은 올라갑니다. 일부 보유세를 더 내는 가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죠. 네. 분명히 올해 오르는 것만큼은 오르는데 더 네. 많이 올리진 않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어쨌든 됩니다. 금리 인상이라든가 뭐 물가 상승이라든가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서 하는 거긴 합니다만은 네. 큰 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어떻게 조정할지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논의가 필요하고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현실화가 필요하다면 네. 현실화를 하는 게 맞는데 단 이 그 세금을 내는 분들 과세자들의 부담을 늘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네, 세율이라든지 공정시장 가육비를 조정해서 현실화를 하되 세부담은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밸런스 조정이 중요한데 네. 이전 정부는 너무 올렸고요. 지금 또 너무 내리기 때문에 좀 밸런스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Okay, 3, 2, 1, let's jam. KBS 1라디오 시사본부의 배종찬입니다. KBS와 남다른 인연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데요. KBS 라디오를 들으면서 접했던 많은 소식들이 저를 살찌게 해주었고 어느덧 정말 살이 쪄버렸네요. 근데 이게 1분 가지고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못하겠는데요. KBS 1라디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방송, 하지만 무게 있는 방송, 균형 잡힌 시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유익한 점심시간을, 만족스러운 점심시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한 3시간은 줘야 할 텐데 지금 시간이 없네. 자, 여하튼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점심시간 평일 낮 12시 20분 배종찬의 시사본부 가자! 2023 KBS 1라디오 연중기획 낮은 목소리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네, 저는 인천 계양구 박천동에서 어린이 보호차 운행을 하고 있는 송선기입니다. 66이요. 올해로 20년째 2003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11시나 뭐 10시 반에 끝나서 집에 데려다 주면 12시쯤 되거든요. 그러면 또 저 행길가에다 내려주면 위험하니까 골목이라도 올라가서 그냥 집 앞에 내려주고 오면 아이들이 참 그냥 고맙다고 편지를 많이 써서 보내줬어요. 그럴 때 아주 보람을 느끼죠. 내 새끼는 아니라도.
이 노란 차에 애로가 너무 많아요. 예,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차로다가 100만 원 들어가요. 그러고서 그냥 200벌 벌자고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잠자는 시간이 하루에 한 4시간, 3시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반 자가용이나 그 노란 차 뒤에서 운전하고 오시는 여러 운전 기사님들 아이들 내려주고 있을 때 빨리 안 간다고 빵빵거리고 그냥 정말 번쩍거릴 때 참 불안하고 그러니까 규칙을 지켜주셔야 우리도 마음을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갈등을 줄여갈 수 있길 희망합니다. KBS 1라디오 연중기획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늦은 밤